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망님입니다. 일단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800분이 되셨습니다. 저같이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구성에 혼자서 떠들고 있는 이상한 아마추어 리뷰어의 이 채널에 구독자분들께서 800분이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리뷰는 좀 많이 보시지만 또 아니기도 한데 뭐 상관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뭐 필요한 궁금하시거나 뭐 같이 나누고 싶은 댓글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공격적이지 않은 댓글에 주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영화는요, 독립 영화입니다. 가성문 감독과 가성문 감독 이분이에요. 그 다음에 김선영 배우와 이윤지 배우가 출연한, 그리고 이제 최민영 배우까지 세 분이 출연했었던 드림 팰리스라는 영화를 보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를 제가 뭐 찾아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범죄도시 3가 휩쓸고 있는 시기예요. 극장가의 온갖 스크린이 모두 범죄도시 3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전주에 상영된 흥행작들과 더불어서 그런 시기에서 새로 개봉한 영화 중에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영화를 제가 아시는 분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영화 아주 즐겁게 잘 보고 왔습니다. 일단 그 드림 팰리스에 대한 평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시네이시비를 보면 이 정도 평이 나오더라고요. 박평식 평론가의 쪽박 깨고 목줄 죄는 손들어 찾아서 이죠. 이건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당도한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집이는 황당한 민달팽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대한 비유죠.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이는 황당한 민달팽이. 자, 드림 팰리스라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제목이죠. 드림 팰리스, 드림 팰리스, 네, 드림 팰리스입니다. 드림 팰리스, 꿈의 궁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각자가 항상 모두 각자의 집을 갖고 싶어 하고요. 한국에서는 그 집이 아마도 드림 팰리스라고 하면 이제 이 형태가 제일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뭐 더 부자들이야 단독주택이나 더 멋있는 데를 원하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어마어마한 집값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 마련에 허걱거리기 나름이죠. 그 꿈을 이룬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혜정이라는 인물이고요. 이 영화에서 혜정 연기를 한 김선영 배우의 압도적인 연기력은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화는 그렇게 어려운 구성의 영화는 아닙니다. 상당히 사실주의적인 그 연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영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영화의 장점이라고 하면 뛰어난 배우군들의 심리 묘사라든가 디테일들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점인데 김선영 배우도 역시 뭐 익히 알려진 바처럼 굉장히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고요. 사실은 여기서는 거의 원톱 무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원톱 영화에서 뭐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게 공간적으로 보면 이 혜정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김선영 배우예요. 근데 김선영 배우는 지금 선망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공간이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화 예고편에서도 나오지만 앞부분에 봤던 것처럼 이 공간이 지금 막 이주를 해옵니다. 아마도 경기도 어느 곳에 신도시의 아파트인 것에 대한 설정이에요. 자, 그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녀에겐 사연이 있습니다. 그녀와 인연을 그동안 맺고 있었던 존재들은, 바로, 네. 아니, 이분들이 아니죠. 이분들은 이제 새로 맺는 인연이고요. 되게 뭐 투쟁복을 입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투쟁이라서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부분이고요. 이 그녀가 있는 건 농성 62, 2963 보이시죠? 길성이라고 불리는 회사에 원래 직원이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직원이 남편이었습니다. 이 지금 혜정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근데 영화에 뭐 구체적인 사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2년 이상의 장기 농성을 벌이면서 회사에게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이제 유족단의 시위에 있었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냥 혼자 결정을 하고 회사와 타협을 한 다음에 그 보상금을 가지고서 이 드림팰리스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말하자면 그녀가 원했던 그 집이라고 하는 건 목숨값으로 얻은 보금자리죠. 상당히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많은 한국인들이
그 목숨을 걸고 정말 집을 마련한다고 해야 될 정도로 살아가 있는 공간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녀의 선택은 이 그녀와 연대를 맺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시작을 합니다. 단결투쟁이라고 써 있는 그녀가 싸워왔었던 그것을 과거를 깨끗하게 떼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결투쟁이라는 글씨를 갖다가 신용카드로 긁어내고 있습니다. 뭐 신용카드인지 지플카드인지 어쨌든 플라스틱 카드로 뜯어내고 있는데 굉장히 익숙한 디테일 묘사입니다만 동시에 그녀가 쥐고 있는 카드는 우리의 현금 지불 수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그녀는 연대를 포기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해적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판할 인물이 있냐? 전혀 이 영화는 그렇게 그녀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제, 그녀의 선택들을 비난할 수 없지만 그녀의 그런 선택들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되게 투입하고 있는 이 모티브가 되고 있는 것이 녹물이라는 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 녹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과거를 지금 방금 첫 장면에서 단결 투쟁을 띄어내고 이 아파트 드림 팰리스를 향해 왔던 해정이 부정할 수 없는 투입된 과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그 과거에 목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듯이요. 자, 그래서 그녀는 녹물이라고 하는 현실을 빨리 해결하고 싶겠죠. 당연하게도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사를 왔는데 녹물이라뇨. 계속 녹물을 3시간째 틀어놨는데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니요. 그래서 그녀는 AS를 요구하러 가게 되죠. 그 AS를 요구하러 가는 곳은 바로 당연히 자신에게 물건을 판 본부장에게 물건을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본부장, 지금 김태훈 배우가 이제 특별 출연으로 연기를 해주셨는데 본부장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회사의 처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입주가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가 다 되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처리를 하려고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화를 내고 있는 이 고객에게, 해정에게 유도를 하죠. 어디로 갑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를 가서 한번 건의를 해보시든가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의 반응은 또 이것입니다. 아파트 가격, 이 문제가 알려지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그냥 네가 좀 참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물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미봉책으로 혜영은 잔뜩 물을 사가지고 생수를 사가지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만 그 삶은 좀 엉망이 되게 되죠. 자, 그녀에게 가족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녀에게도 인연이 있고 그녀에게도 친구가 있습니다. 혜정에게 가장 친했던 친구는 연대감을 가장 가질 수밖에 없었던, 같이 일했던, 살아생전에는 남편의 가장 친한 후배였고 같이 희생자가 된 유가족회에서 또 활동을 같이 했던 수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은 근데 회사와 타협을 하지 않았죠. 지금 이제 지금 죄수복을 입고 있는 수인을 보고 계신데요. 이 장면의 경우에, 면회 장면의 경우는 이제 그 맞대어서 보는 장면이 이제 한 두세 가지 있어요. 크게 봤을 때 이 영화에 보면 이 수인과 혜정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는데요. 첫 장면의 경우에 가장 인상적인 그 둘이 만나는 장면이 꽤 많으니까.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장면은 이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면회에 유리벽을 두고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제 수인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둘이 이제 가까워지게 돼요. 영화 중간에 보면 그때는 당구장에서 짜장면을 같이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구장이 이제 그동안 이제 그들이 이제 맨날 싸우면서 안락을 느끼지 못했을 그들이 살아생전에 남편들이 좋아했던 당구를 치면서 뭐 잘 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어울리게 되는 장면이 이제 중간에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제 그 거리감을, 영화에 지금 스틸론 공개되어 있지 않은데 다시 거리감을 느끼는 장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장면은
이 단독주택의 옥탑방에 있는 수인의 집에 창살을 두고서 벌어지는 장면으로 나와요. 자, 그것이 이제 이들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세 가지의 앞뒤, 앞, 중간, 뒤의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들의 관계가 사실 이 영화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이제 수인이라고, 지금 이제 혜정이라고 하는 중심 인물이 사실 끌고 가는 영화입니다만, 그 속에서 그녀가 만나는 상황들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비난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런 전체적인 그림들을 보면 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혜정이라고 하는 인물은 온갖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역설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문제의 핵심들은 개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자, 농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여기 가서 입주민 대표에게 떠넘겼지만 사실은 이 농물 문제의 경우는 당연히 회사가 이것의 물건을 팔았던 회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알량한 재산 하나, 아파트 한 채가 얼마나 서민들에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자기의 전 재산이 걸려 있는 것에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 하지만 이제 그 목숨값을 지불하고 있는 혜정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자기가 인센티브를 받아서라도 이 아파트를 빨리 분양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자신이 멀어져 왔던 과거의 이웃들과의 차이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죠. 자, 영화 전체적인 줄거리의 경우에 이제 수인이 나오는데 이 틈새 지금 보금자리 보면 이제 누워 있는 아이들이 보이죠. 수인에게도 투쟁 가정이지만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 두 아이가 이 투옥 과정에서 결국 이제 그 방치되는 과정이죠. 틈입되죠. 그러니까 이 혜정과 수인의 차이는, 수인은 그 전체적인 이 혜정의 행위에 대한 부분을, 연대를 깨고 나간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혜정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옳다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수인이 잡혀간 사이에 방치되어 있는 이 아이들을 챙기지 않는 유족단들을 비판하게 되죠. 뭐 강하게 비판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챙겨주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본인이 나서서 이 아이들을 챙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오지랖이 좀 넓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사람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수인은 이제 자신이 이제 토로를 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가장 면회를 많이 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회사였다. 네, 회사였다. 그리고 이제 그 피로감이라든가 당연히 납득이 가지고 오랫동안 싸워오면서 느끼는 피로감. 그리고 이 둘의 연대는 사실 유족단 사이에서도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으켰던 인물들이 아닌가. 그 남편들이. 그것에 대한 약간의 입장 차이도 있습니다. 이 둘은 원래의 회사의 정규직 사원이었고, 나머지 희생자들은 비정규직 사원이라는 설정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둘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이 둘이 가지고 있는 건 집단 내에서, 유족단 내에서도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감지했던 혜정은 그것을 불편함을 느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온 것이고, 수인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 둘의 차이점들도 좀 은밀히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수인도 마음이 변심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혜정은 이 두 아이들, 수인의 두 아이들과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이 혜정이 자신의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남편이 옳았다는 믿음, 이 자신의 남편이 옳았다는 믿음,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 사이에서의 그런 미묘한 차이점에 대한 불만, 그리고 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이것들이 이제 큰 요인이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 반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입장과 달리 이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것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건 플랜카드는 그 아파트 일종의 인센티브를 받는 일종의 알바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특별한 가격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이 플랜카드의 내용처럼 2년간 판매되지 않았었던
이 아파트를 좀 싸게 할인해서 팔려는 분양업체의 의중을 거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녀는 뭐 단순한 인센티브입니다만,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계약금을 넣기로 했다고 하는 이 수인도 이 해정의 권유를 받아서 이 아파트로 입주해 오기로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게 뭐냐, 그 사실이 이제 실제로 이게 그 실제 있었던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내용이에요. 2010년대에 아파트 입주가 다 빨리 되지 않으니까 업체가 이것을 30% 할인해서 팔게 되죠. 그런 상황에 이제 꼬이게 됩니다. 이 두 사이도 수인과 해정의 경우도 그 가격에 수인은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거고, 해정은 목숨값을 다 받고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해정은 그 사이에서 인센티브를 큰 액수가 아니지만 어쨌든 받게 됩니다. 근데 입주단체답게서 아예 정문을 막아버리고, 입주단에서 정문을 막아버리고, 지금 여기 이 장면인데요. 막아버리고 수인이 이사 오는 것을 막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역시 수인 역시도 이 분양한 것에 대한 분양을 철회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으면 그냥 해주겠다. 왜냐면 어차피 이제 30% 할인을 해서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분양업체에서는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한테 그걸 돈을 돌려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상황은 이제 최악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 속에서 이제 그 얽혀드는 상황들이 조금 더 많이 등장을 해요. 여기 서브플롯으로 지금 이대현 배우가 등장을 하시는데, 이분은 유족단의 대표인데, 이 어떻게 보면 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이 수인과 해정은 본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하청업체의 직원들이 아니라 본사에 해당되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회사와의 타협의 시점에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타협의 근거가 되는 인물들인 거죠. 근데 이들이 다 빠져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 인물, 이윤지 배우가 연기하는 상황까지, 그 인물까지 해서 수인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 일부러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와서 찾아달라고 해요. 어떻게 좀 얘기 좀 잘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속에서 해정은 자신의 입장을 먼저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뭐 또 그렇다고 또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을 보면. 자, 그런데 상황은 어쨌든 악화 일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그런 입주자들이 막아내는 상황들이 되는 입장에 되게 되고, 결국은 수인과 해정은 결별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결국 해정은 다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니까 영화의 전체적인 입장은 유가족들의 연대를 깨고 나온 해정이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 분양가격. 그래서 자신들보다 싸게 들어온 사람들의 길을 막아서 버리는 이들의 연대에 합류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자,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들입니다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분이 지금 굉장히 밉살스럽게 입주자 대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는 인물이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비난하기도 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분들도 사실은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회사로부터. 근데 그 문제와의 그 타겟팅이 회사가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새로 들어오는 입주민들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의 양상, 한국에서 보여지는 굉장히 흔한 양상들이죠. 개인과 개인은 싸움이다. 개인과 개인이 싸우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구조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럴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도덕률의 범위 내에서, 도덕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범위고, 그것의 빌런을 갖다가 이유수에서 찾는 겁니다. 결국 모든 상황들은 파국을 향해서 가죠. 이쪽 유가족도 협회도 풍비박산이 나고요. 풍비박산이 나오고, 결국은 누군가가 희생당하고 회사가 보낸 화는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해정도 어떤 일을 당하게 되죠. 자, 드림팰리스에서 보여지는 풍경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배경을 하고 있는 영화고, 그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있을 법한 이야기의 구성이에요. 그리고 이 구성을 다루는 방식은 뭐 들고찍기라든가 뭐 그것이 아주 격렬한 수준은 아니고, 이 인물의 감정들을 쫓아다니면서, 특히 이제 해정을 쫓아다니면서 가고 있어요. 일단은 이 영화를 보면서 주의할 점은, 혜정이라는 인물이 악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니지만 그녀 역시도 우를 범하는 사람이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건 주변 인물도 다 마찬가지여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경우에는 각자의 이기주의라고 하는 선택을 했는데, 하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비난만 할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되게 한국적 딜레마. 이 디테일에서 아마 다른 나라 관객들은 이런 지점들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뭐 보편적 문제일 수도 있지만, 특히 전 세계의 부동산가의 폭발 직전부터 이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던 한국의 풍경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데, 적어도 한국인들이라면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은 동감이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 속에서 도덕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혜정이란 인물이 결말부에 이르게 되면 자신이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근데 사실상 중요한 거는 이 혜정이란 인물들의 관계는 모두 파괴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 문제의 해결을 개인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개인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그 개인의 연대에, 이기주의의 연대에 참여하지 않으면 비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를 자신의 동질의 문제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결되는 건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혜정을 둘러싼 모든 관계들은 혜정의 어떻게 보면 소소한 잘못된 판단, 소소한 이기주의로 인해서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제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혜정이란 인물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동감을 찾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주변에 저 자신에게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림 팰리스가 사실 서늘한 영화인 것은 아마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서늘한 영화일 거예요. 너무 익숙한 풍경이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풍경들이 과연 어디에 그 문제가 있는가, 이 목줄 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길 바라면서 아마 이 영화가 만들어졌겠죠. 영화의 중반부에 거의 무너져 나가는 혜정은 이 녹물을 그냥 맞아버립니다. 과거에 투입된 이 상징하는 이 녹물들,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녹슨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작은 영화입니다. 물론 드림 팰리스는 작은 영화입니다만,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혜정이라는 이 문제적 인물,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극단적 빌런은 아닙니다. 이 문제적 인물의 삶을 쫓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한 인물이죠. 굉장히 불쌍한 인물이기도 한데, 그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할 수 한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훌륭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무 소소한 사람들만 보기엔 좀 아까운 영화죠. 뭐 다음 소위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영화는 좀 더 윤리적인 딜레마를 다룬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좋은 사람이라는 김태훈 배우 주연의 영화를 또 떠올리게 하는 영화이기도 하네요. 자, 드림 팰리스, 많은 분들이 좀 찾아서 만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소마 시네마의 뭐 막리뷰입니다. 뭐 전 정답 없는 리뷰를 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만, 뭐 저는 이렇게 느꼈네요. 자, 많이들 봐주세요. 자, 이상 소마 시네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영화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별을 주자면 한 별 4개 정도를 줄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